암사도서관 아트톡도 두 번째 시간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에는요, 첫 번째 시간에서 했었던 야수파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조금 더 중심적으로 마티스에 대한 이야기와 마티스의 예술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마티스의 자화상인데요. 마티스의 자화상 역시도 굉장히 단순한 형태 안에 강렬한 색감을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요, 마티스가 이렇게 안경을 딱 쓰고 굉장히 좀 점잖아 보이지 않나요? 네, 양복을 입고요. 실제 마티스가 당시에 이렇게 굉장히 차림새도 깔끔하고, 그다음에 걸음걸이나 말투나 이런 것도 마치 선생님 같아서 선생님이라고 많이 불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티스는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으로는 좀 점잖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작품만큼은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티스 같은 경우에는요, 초기에는 세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잔이 제가 지난 그 첫 번째 강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도형으로 모든 사물들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티스 역시도 사람, 인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세잔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도형들로 그 형태를 분절해서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성의 누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형태의 자세한 어떤 묘사보다는 조금 더 면을 나눠서 단순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성의 누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서 입체주의에서 피카소, 제가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아프리카 가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티스 역시도 이 여인의 모습을 표현할 때 몸은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얼굴은 아프리카 가면과도 같이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화로요, 제가 강연 1에서 말씀드렸던 거트루트 스타인 그 살롱 기억하시죠? 네, 그 살롱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하루는 마티스가 거트루트 스타인과 살롱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피카소가 되게 기분 좋은 그런 표정으로 들어와서 자신이 봤었던 아프리카 가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다고 합니다. 하면서 마티스 역시도 나도 그런 가면을 봤다라고 하면서 서로 어떤 그 아프리카 가면이나 그다음에 당시의 그런 원시적인 미술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세잔이 그렸던 마담 세잔, 자신의 부인의 모습인데요. 네, 인물을 그릴 때도 역시 굉장히 단순한 조형으로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초기에 마티스는 이런 식의 그림도 그렸는데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미술 시간에 전묘법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이제 강연 1회에서 또 제 추억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그 사인펜을 갖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갔더니 전묘법으로 점으로만 그림을 그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란색도 점으로 찍어서 해야 되고 빨간색도 점으로 찍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심이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서 굉장히 답답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런 전묘법의 표현을 바로 마티스 역시도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작품이 이 작품이고요. 호사평원 관능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풍요로운 그런 것들을 떠올릴 만한 그런 단어로 제목을 붙인 작품인데요. 이거는 시인 보들레르가 썼었던 여행에 관한 그런 에세이에서 영향을 받아서 표현한 작품입니다. 여기서 보면 역시 점묘법, 그러니까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물론 저와 다르게 유체의 물감으로 표현을 한 거지만요, 점묘법으로 풍경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요, 첫 번째로 점묘법이라는 것과 그다음 두 번째로 굉장히 색상이 밝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이것을 표현을 한 이 풍경이 실제 존재하는 풍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들레르의 어떤 그 에세이에서 영향을 받은 것처럼요, 마티스가 생각했을 때 정말 호사, 평온, 관능과 관련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자신이 상상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건 아니었고요. 당시에 마티스가 굉장히 깊은 교류를 했었던 시냐크라고 하는 신인상주의 작가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다양한 미술사조를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경우는 미술사책을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냐크라는 작가는 바로 이 전묘법을 굉장히 중요시 했었던 작가였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이 원래는 되게 큰 작품을 제가 지금 작게 얹어놓은 거라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중간중간 보면 점으로 찍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묘법으로 표현을 했고요. 제목이 조화의 시대입니다. 이 작품 역시도 시냐크는 실제 있는 풍경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풍경, 정말 아이와 엄마가 같이 놀고 있고 다른 남자들은 막 공을 굴리면서 놀고 있고 뒤에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여인들과 사람들이 어우러져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묘법을 통해서 굉장히 밝은 색채를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시냐크의 표현을 마티스 역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묘법을 마티스는 더 이어나가진 않고요. 단지 색채만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삶의 환희라는 제목의 작품에서 여기서 보면은 전묘법은 아니지만 굉장히 앞서 작품들과 비슷한 분위기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형태는 단순화되어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굉장히 다양한 밝은 색채와 그 다음에 이렇게 풍경에서도 굉장히 꿈과 같은 환상적인 그런 요소들을 넣어 놓아서 앞서서 그 시냐크의 영향을 받았던 것을 나름 마티스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살롱 도톤전이라고 하는 전시에서 이 작품을 발표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작품은요, 제가 강연 1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가운데 이게 코에 초록색 선이 있다라는 점에서부터 비판을 굉장히 크게 받았던, 그래서 마치 야수와 같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작품이었죠. 그래서 1에서 봤었던 그런 뭐 블라멩크, 볼타 뭐 이런 작가들과 함께 전시를 했었는데요. 이런 모든 작가들의 작품을 다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모두 야수파, 야수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근데 마티스는요, 마티스가 그린 이 작품의 모델은 바로 누구였냐면 마티스의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 제가 만약에 남편이 저를 이렇게 그리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마티스 부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마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점의 자신의 부인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대부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마티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인의 아름다움, 뭐 자애로움 이런 것이 아니고요. 부인은 그냥 하나의 모델일 뿐이고 이 모델을 통한 조형과 형태를 만들 뿐이지 자신이 주목한 것은 바로 제가 앞서서 강연 1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배경에 초록색이 있으니 코에도 초록색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색채의 균형과 어떤 조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받고 나서요, 이 비판을 받은 작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좋게 평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팔리지 않았겠죠? 하지만 제가 앞서서 거트루트 스타인의 살롱을 보여드렸듯이 거트루트 스타인이 이 작품을 구입해 주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자신감을 얻어서 그랬는지 몰라도요, 마티스는 바로 사람들의 그 코에 있었던 초록색 선에 대한 비판을 바로 정면으로 대답과 같이 정면으로 돌파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바로 마담 마티스의 초상하고 아예 부제로 녹색 선이라는 제목의 자신의 부인의 초상을 한 점 더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가운데 약간 더 노랗긴 하지만 초록선에 코잔 등에 초록선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인의 왼쪽 바탕을 더 넓은 면으로 초록색 면을 하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작품보다 조금 더 형태나 색면이 단순화되어 있어서 마티스가 이야기했던 거, 자신이 표현하려고 했었던 거는 색들의 균형과 조화, 리듬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더 잘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옷의 붉은 면과 뒤에 배경의 붉은색, 그 다음에 거기에 대비돼서 얼굴에 이제 그 반대편이죠. 이쪽에 또 붉은 선이 들어가 있고요. 또 반대로 초록색의 배경이 있는 곳에 반대쪽에 또 얼굴에 초록색 선이 들어가 있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의 양쪽의 균형을 주는 이런 방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티스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자신의 부인의 모습이나 형태, 사실적인 모습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면 안에서 색채의 균형과 조화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기억을 떠올려 보신다면 제가 강연 1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작가들 있죠? 야수파의 작가들 역시도 여기에 동감을 했고 그런 어떤 색의 균형과 조화에 관심을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또 다른 작업으로서 이렇게 마드라스의 머리 장식을 하고 있는 자신의 부인을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불과 지금 몇 년 만에 그린, 2년 만에 그린 작품인데 조금 더 형태가 정돈되어야 됐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혹은 색이 좀 정돈되어야 됐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특성이 드러나실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뒤에 배경도 그냥 푸른색으로 하나로 통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서 두 작품보다는 조금 더 정리가 된, 정돈이 된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근데 마티스가 바로 이 시기쯤부터야 또 다른 것에 하나 더 꽂히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야수파가 평면적인 화면을 하면서 굉장히 장식적인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하고 연결을 해서 마티스 역시도 아프리카나 남프랑스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행을 해서 가서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어떤 문양들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아프리카 쪽에 가서 보면은 아라베스크 장식과 같은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이 있는 그런 문양들이 굉장히 어떤 민속적인 그릇이나 옷이나 사람 건물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마티스는 거기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작품에서 머리 장식 뿐만 아니라 옷에도 장식이 되어 있다는 거, 문양이 있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마티스는 조금 더 화면을 정돈하고요. 그러니까 표현적인 거친 붓질을 좀 정돈을 하고 이렇게 장식적인 문양을 화면에다가 더 많이 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잘 아시는, 아마 마티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작품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붉은색의 조화라는 부제가 붙은 붉은 방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한 여인이 뭔가 이렇게 과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꽃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형태 명확하지 않은 거 너무 익숙하시죠? 네, 그 그릇을 하나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있는 방을 보면 벽지도 붉은색이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보도 붉은색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창문 틀을 통해서 바깥은 초록색 빛이 있는 풍경입니다. 이 어디에도 사실적인 묘사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대신 마티스는 강렬한 색면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눈에 띄는 것은 벽지하고 테이블보에요. 붉은색 바탕에 푸른색의 문양, 꽃 문양이 있다라는 거, 덩쿨 문양이 있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마티스는 이렇게 문양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이런 문양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을 하면 더욱더 평면적인 화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더불어서 마티스가 색의 조화를 관심을 많이 두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붉은색을 중심으로 한 색의 조화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마티스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죠? 네, 저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원피스를 하나 샀는데 이 원피스를 초록색 원피스를 샀어요. 그런데 딱 배송해서 받아보니까 붉은색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좀 반품을 고려해 볼 것 같아요. 물론 한번 입어보고 어울리면 모르겠지만 반품을 고려하거나 혹은 컴플레인을 걸 수도 있죠. 나는 초록색을 주문했는데 왜 붉은색이 왔느냐 이렇게요. 그런데 이 작품이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이 1908년에 제작되고 전시된 이 작품을 러시아의 사업가인 슈츠킨이 구입을 했는데요. 이 작품이 너무 좋았습니다. 좋아서 전시를 보고 이걸 구입하겠습니다. 대금을 지불하고 전시가 끝난 뒤에 집으로 배달이 된 겁니다. 배달이 됐는데 자기가 샀을 때는 사실은 이게 초록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붉은 방이 아니라요 초록방이었어요. 그래서 초록색의 조화의 제목의 작품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붉은색인 거예요. 슈트킨이 굉장히 당황을 했겠죠. 그래서 마티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왜 붉은색이냐? 그런데 마티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에게 배달을 하려고 봤더니 이 초록색이 너무 지루했어요. 왜냐하면 뒤에 창 밖에도 초록색 풍경이 있고 전체적으로 다
초록색이니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반대로 붉은색으로 바꿨더니 더 낫지 않습니까? 네, 슈츠킨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품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에르미타주, 그 러시아 박물관에 소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이 슈츠킨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 사업가가 굉장히 마티스의 작품과 야수파의 작품을 좋아해서요. 의외로 러시아에 굉장히 이들의 작품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이후에 마티스는 이렇게 붉은 스튜디오와 같이 어떤 한 공간을 하나의 색깔로 통일한 다음에 그 안에 다양한 자신의 작품을 배치하는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서 이건 역시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평면적인 색면과 장식적인 화면 이런 것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또 반대로 핑크 스튜디오도 했어요. 해서 그 안에 어떤 문양이 있는 화려한 문양이 있는 카페트와 천 같은 것을 배치를 하면서 전체적인 화면의 구성, 색면의 구성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물화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세잔이 하얀색 그 천을 깔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정물을 놨다라고 한다면 마티스는 워낙 이렇게 문양을 좋아했기 때문에 푸른 덩클 문양이 있는 어디서 좀 많이 본 문양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이런 문양이 있는 정물화를 그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정물 해서 좀 더 스페인 쪽에서 유행하는 그런 문양들 있죠. 그런 문양이 있는 천을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화분을 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특히나 더 많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정물화라고 하면은 만약 사과를 그린다, 이렇게 꽃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사과나 꽃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나머지 배경을 좀 눌러줘야 됩니다. 이 주인공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진 찍을 때도 좀 사람에 더 초점을 두고 배경을 좀 흐리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티스의 이런 작품들 보면 어떠세요? 문양이 너무나 두드러져 있기 때문에 문양과 주인공인 화분이 서로 간섭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마티스는 여기에 개의치 않았어요. 네, 이런 간섭, 지금 마티스는 정물을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물화라는 형식을 갖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문양들과 정물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평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색채적인 조화, 형식적인 조화 이런 거에 더 관심을 뒀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작품은 또 굉장히 주목을 받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서 본 것처럼 정물화를 표현했습니다. 문양도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것이 뒤에 그림이 하나 있죠. 네, 이게 바로 춤이라는 그림인데요. 네, 이 원본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건 굉장히 거대한 그림이에요. 네, 거의 너비가 거의 4m에 가까운 그림인데요. 이건 역시도 슈츠킨이 자신의 저택을 꾸미기 위해서 벽화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티스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마티스는 그 이전에 했었던 것보다도 더욱더 색면을 간략화했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요, 사실 거의 색깔이 세 가지밖에 없죠. 푸른색, 파란색, 초록색, 그다음에 약간 주홍빛의 사람들의 피부에 있는 주홍빛 이 정도로밖에 색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개 종류를 단순화시키고 그다음에 색면 역시도 분절을 굉장히 단순하게 분절을 했죠. 대신 주제인 춤에 맞게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는 이런 리듬감을 더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작품은 당연히 음악 소리는 안 들리실 거예요. 하지만 보고 있다 그러면 아마도 적어도 왈츠 이상의 비트를 가진 좀 흥겨운 노래가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과 쌍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을 보시면 더욱더 그게 느껴지실 거예요. 음악이란 제목이 이 작품에서는요, 앞서서 그 춤하고 마찬가지로 단순한 종류, 색의 종류도 한 3가지밖에 없고 형태도 단순화되어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사람들이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있는데 이들이 다 이렇게 정적인 자세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역시도 음악이 들리지는 않지만 앞서 춤보다는 좀 더 조용한 음악일 거라는 상상이 드실 겁니다. 발라드 정도로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어떤 음악인지에 대해서는 마티스가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이 작품들을 보면서 음악적 리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하나 더 마티스의 작품에서 또 하나 더 들어가는 특성이 바로 이런 음악적 리듬입니다.
하지만 마티스의 이런 밝은 작업들은요, 잠시 멈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대전 때였죠. 세계대전 때는 마티스는 좀 나이가 많은 편이어서 징집되진 않았어요. 전쟁에 나가진 않았지만 제가 강연 1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브라크는 전쟁에 참전을 했고 많은 예술가들이 참전을 하거나 혹은 전쟁에서 전살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파리를 떠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예술계의 활기가 많이 이제 없어지게 됐죠. 그래서 마티스 역시도 자신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활기 있던 화면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렸던 작품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저 뒤쪽에 약간 그 네모나게 표현된 게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노트르담. 우리 얼마 전에 또 불타가지고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성당이죠. 노트르담 성당의 형태를 굉장히 단순화해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마티스 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우울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색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이랑 비교해 보시면 더욱더 마티스가 전쟁 시기에 많이 힘들었구나라는 걸 아실 텐데요. 이것은 이제 훨씬 이전에 마티스가 그렸던 노트르담이 있는 세느강의 전경입니다. 거의 구도가 비슷해요. 뒤에 노트르담 성당이 있고 앞서서 이렇게 세느강이 있는 모습인데 전쟁 시기에는 조금 더 단순화해서 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어떻게 보면 푸른 색조인데 이 작품이 훨씬 더 좀 경쾌한 느낌이 나죠. 전쟁 때는 조금 더 우울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티스가 전쟁 때는 힘들었구나 라는 거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렇게 정물화 역시도 이전에 어떤 굉장히 경쾌한 색채나 혹은 화려한 문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고 우울해져 있다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죠. 이후에 마티스는요, 그 남프랑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여행을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1941년에 12지장 암 수술을 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남프랑스에 내려갔고, 네, 그 이전에는 이제 왔다 갔다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마티스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남프랑스, 그다음 지중해, 그다음에 그 지중해 연안에 인접해 있는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문화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려한 문양뿐만 아니라 이제 오달리스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오달리스크라고 하는 건요, 여성이 약간 이렇게 반 기대어 누워 있는 형태를 오달리스크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런 여성이 아랍 쪽 계통의 옷이죠. 약간 좀 통이 넓은 옷에 이렇게 금 장식이 달려 있는 이런 좀 헐렁한 옷을 입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고요. 이렇게 누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강렬한 문양 안에 여성이 있는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티스는 전쟁 이후에는 조금 더 또 남프랑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더 강렬한 색감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특히 마티스는 굉장히 지중해의 연안과 그 바다 색깔과 그다음에 그 아무래도 조금 더 남쪽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뭐 야자수라든지 건물들의 뭐 이렇게 약간 하얀 빛이라든지 푸른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매료가 되었고요. 그런 것들이 작품에 반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전히 앞서서 그 춤과 음악에서 표현을 했었던 그런 음악적 리듬 이런 것들을 더욱더 본격적으로 작품에다가 넣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여성이 앉아 있고 한 여성이 기타를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형태는 더욱더 왜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왜곡된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건 좀 못 그린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화면을 어떻게 분절해서 잘 나눠졌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커다란 넓은 잎에 그런 나뭇잎과 그다음에 여성들의 옷과 혹은 가구의 이런 배치들의 형태적 분절과 그다음 색깔의 배치 이런 것들을 마티스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마티스가 자신의 부인을 그렸던 연작 중에 마지막에 그린 연작인데요. 네, 이때쯤부터는 이제 부인이 사실은 떠났습니다. 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서 이제 헤어지게 되었고요. 그런데 마티스는 오히려 자신의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역시 앞서서 그렸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거보다는 이제 루마니아식 블라우스가 이렇게 다양한 문양이 있나 봐요. 이런 문양을 더 집중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더욱더 단순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 문양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마티스는요, 1941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 수술을 하고 굉장히 몸이 쇠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붓을 들기가 좀 힘든 상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니스를 중심으로 해서 남프랑스를 여행하거나 혹은 남프랑스에서 요양을 하면서 몸을 이렇게 다독이게 되는데, 이때도 마티스는 붓은 줄 수 없었지만 그림 작업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요, 자신의 제자에게 가슈라고 해서 약간 수채화하고 비슷한 물감이거든요. 그걸로 색을 칠하게, 종이에다가 색을 칠하게 하고요, 그것을 자기가 가위로 오립니다. 그러면서 마티스가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붓보다 가위가 더 예민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위로 오려서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려 붙이기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빠삐에 꼴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려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우선은 오려 붙였던 것을 나중에 이제 일러스트를 모은 모음집 재즈라는 책에 실렸던 작품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판화로 만들어진 작품이긴 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몸집이, 그리고 옆에 이렇게 마치 불꽃처럼, 이렇게 하얀 불꽃처럼 이렇게 반짝이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음악의 리듬이 좀 느껴지시지 않나요? 네. 그래서 어떤 음악, 재즈와 같은 그런 흥겨운 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리듬감을 그림에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작품으로 파란 누드 해서 마티스가 주로 많이 썼던 푸른색,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가시오로 칠해가지고요 했었던 이런 푸른색을 한 다음에 가위로 오려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왕의 슬픔이라고 하는 조금은 문학적인 소재를 가지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티스에게 니스 근처에 리스에 있는 로사리오 성당을 이제 짓는데, 이것을 마티스에게 좀 디자인해 줄 수 없냐라는 제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티스는 자신이 그림을 그리던 방식이 아닌 오려 붙이기 방식을 통해서 디자인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작품은 뭐냐면 마티스가 그냥 건물만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어떤 예배를 드리는 신부님들 있죠. 성직자들을 위한 옷을, 제의복을 이렇게 디자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 옷을 지금 현재도 그 성당에서 입고 예배를 드리신다라고 해요. 이게 현재 모습이고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성당보다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이라는 걸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벽은 하얗고, 그다음에 위에 지붕은 푸른색과 하얀색의 타일로, 기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약간 십자가처럼 이렇게 그 위에 높이 솟아있는 안테나 같은 이렇게 철골 구조물이 있긴 하지만, 마티스가 지중해에서 느꼈던 그런 어떤 바다의 청량함, 그다음에 건물들이 갖고 있는 하얀색 벽과 그런 아름다움 같은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고, 마티스 특유의 색감과 그다음 단순한 형태가 잘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부의 모습은 이렇고요. 스테인드 글라스 역시도 오려 붙이기 기법을 기반으로 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두고, 안에 이제 그런 벽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단순한 형태를 주고 있어서요. 아마도 이 성당은 여러 현대 작가들이 했었던 작품 중에서 어떤 좀 아담하긴 하지만 마티스의 색채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우리가 한 번쯤은 꼭 가볼 만한 장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2번의 강연을 거쳐서 마티스와 야수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전에 좀 예쁜 그림 혹은 마음에 매력적인 그림으로 이해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들이 하려고 했었던 새로운 미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